남편이 죽던 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차미연입니다. 올해 78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평생을 함께한 남편 정호를 잃고 그 죽음의 진실을 찾아 나선 3개월간의 기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023년 3월 저와 남편은 자식들의 강권으로 골든 포레스트라는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입주 계약금만 3억 원, 월 관리비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큰아들 민석이가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요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을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정호는 30년을 한 회사에 다닌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일상이었고 저는 그 일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작은 딸 수진이는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성공했고 저희를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효심을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골든 포레스트는 달라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응급실도 5분 거리에 있어요. 아버지 심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안심하고 사실 수 있어요. 민석이의 말에 남편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부터 협심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았지만 가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헐떡이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연 씨, 애들 말대로 한번 가보자고. 나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입주 첫날 골든 포레스트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커다란 수족관이 있었고 그 안에서 형형색색의 열대어들이 여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미연 어르신, 정호 어르신. 저는 골든 포레스트 사장 강민우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희 골든 포레스트는 어르신들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사장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과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 같았달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정받은 방은 4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강민우 사장은 쉴 새 없이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2층에는 총 12가구가 계십니다. 모두 저희 골든 포레스트를 믿고 선택하신 분들이죠. 1층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2층에는 도서관과 취미실, 3층에는 의료실과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방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깨끗한 욕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 사이로 노인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와, 여보 좀 봐요. 여기 정말 좋네요. 남편이 창가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밝은 표정에 제 마음도 조금 풀렸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오래된 군용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쓰던 비망록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그 수첩에는 남편의 글씨로 빼곡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그거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응, 이거 버릴 수가 없더라고. 젊었을 때 꿈꾸던 것들이 다 여기 적혀 있거든. 남편은 수첩을 펼쳐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삶. 그것이 내가 꿈꾸는 노년이다. 정호 씨,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애들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내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잖아. 일단은 여기서 건강 챙기고 나중에 기회 되면 시골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아보자고.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약 먹는 시간, 의료진이 방문하는 시간, 식사 시간을 모두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녹음기까지 꺼내서 무언가를 녹음했습니다. 여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미연 씨, 나이 들수록 기록이 생명이야. 기억력도 나빠지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무슨 증거요?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니고. 그냥 혹시 몰라서. 평생 회사 다니면서 배운 거야. 기록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더라고. 남편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이 원래 꼼꼼한 성격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입주 2주일째 되던 날, 저는 같은 층에 사는 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순자 할머니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403호에 사는 김순자예요. 아, 네. 저는 405호 차미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주일 됐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동정 같기도 하고 안타까움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네, 시설도 좋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좀 지나면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걸요. 예. 그게 무슨. 쉿, 조용히 하세요. 여기 복도에 CCTV가 있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했고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연 씨. 여보. 어디 아파요? 가슴이. 약 좀. 저는 황급히 약통을 꺼내 남편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벽에 붙어 있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24시간 의료진 상주라고 했으니 곧 누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남편은 약을 먹고 조금 진정되는 듯 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15분이 지나서야 간호사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층에 응급 환자가 있어서 24시간 상주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5분이나 걸렸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야간 당직이 한 명밖에 없어서. 간호사는 남편의 상태를 간단히 체크하고는 협심증 약을 드셨으니 괜찮으실 거예요. 혹시 또 아프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의료진 상주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야간 당직이 한 명뿐이라니. 만약 남편의 상태가 더 심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 2시 저는 남편의 녹음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오늘 비상벨을 눌렀던 시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23년 3월 20일 밤 10시 45분. 가슴 통증으로 비상벨 작동. 10시 50분 아무도 오지 않아 재차 비상벨 작동. 11시 정각 간호사 1명 도착. 15분 소요. 24시간 의료진 상주 약속 불이행 확인. 남편은 자신의 응급 상황까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는지.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약속한 대로의 곳이 아니라는 것을. 창밖을 바라보니 골든 포레스트의 화려한 정원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죽기까지 앞으로 3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주 한 달이 지나자 골든 포레스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식사였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신선한 채소, 부드러운 생선, 정성스럽게 조리된 한식이 매일 상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여기 밥이 참 맛있네라며 만족해했고 저도 이 정도 관리비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식사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신선했던 채소는 시들시들한 것으로 바뀌었고 생선 대신 냉동 어묵이 나왔습니다. 국은 맹물에 가까워졌고 반찬은 김치와 단무지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밥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응,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요즘 식사가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요즘 식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도 없이 기계적으로 대답하고는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가 우리 방을 찾아왔습니다. 미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남편이 산책을 나간 사이 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 씨, 여기 온 지 한 달 됐죠?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곳의 진짜 모습이. 식사 말씀이세요? 저도 요즘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식사뿐이 아니에요. 처음 3개월은 계약금 받으려고 그나마 신경 쓰는 척하죠. 그런데 3개월 지나면 아예 대놓고 비용 절감에 들어가요. 순자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식사 메뉴, 의료진 방문 횟수, 시설 관리 상태 등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비싼 곳이 이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이곳은 노인들의 행복이 아니라 돈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럼 왜 계속 여기 계세요? 갈 곳이 없어서요. 자식들은 저를 여기 보내놓고는 1년에 한 번도 안 와요. 계약금도 다 날렸고 이제 나갈 수도 없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힘내요. 미연 씨, 정우 어르신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야간 의료진은 정말 엉망이에요. 순자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건강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오히려 이곳이 남편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 2달째 되던 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1층 로비에서 강민우 사장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온 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골든 포레스트예요.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중년 남자는 80대로 보이는 노부부를 이끌고 로비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정말 좋네. 우리 여기서 살면 되겠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여기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모든 시설이 최고급이에요. 강민우 사장은 환한 미소로 그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일부에서 저희를 맞이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년 남자가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강민우 사장이 옆에 있던 직원에게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돈 많은 자식들이 최고 효자야. 부모 떠넘기고 자기들 편하게 살려고 여기 보내는 거지. 계약금 3억 원 현금으로 준다니까 웃음이 나오더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우 사장의 진짜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는 어르신들의 행복 따위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당한 거구나. 자식들이 효도한다며 여기 보냈지만 결국은 우리를 떠넘긴 거였어.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남편이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슬플까요? 입주 2달 반이 되던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1회 전문의 정기 검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3층 의료실로 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기요, 오늘 정기 검진 예약했는데요. 10분을 기다려 나타난 것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아, 오늘 의사 선생님이 다른 병원 당직이라서 못 오세요. 제가 간단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네. 계약서에는 전문의 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그런데 요즘 의사 선생님이 바빠서 그냥 혈압이랑 혈당만 재면 돼요. 간호조무사는 대충 혈압계를 팔에 감고 30초 만에 검진을 끝냈습니다. 네, 정상이에요. 다음 달에 또 오세요. 이게 무슨 검진이에요? 심장 상태는 안 봐요? 남편이 협심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여기는 간단한 검진만 해드려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월 20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내면서 제대로 된 검진 한 번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 저녁 남편이 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연 씨. 여보, 또 아파요? 이번에는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가 직접 의료실로 갈게요. 조금만 참아요. 저는 남편을 방에 두고 3층 의료실로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환자가 있어요.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에 있던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가슴 아파하는데 의료진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오늘 야간 의료진이 퇴사해서 내일 새로운 사람 오기로 했거든요. 그럼 오늘은 어떡하라고요? 응급 상황인데. 일단 구급차 부를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다시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구급차 곧 와요. 미연 씨. 녹음기. 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녹음기 좀 켜줘. 남편은 힘겹게 손을 뻗어 탁자 위에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녹음기를 켜주었습니다.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밤 9시 20분 가슴 통증 심함 비상벨 작동 20분 의료진 무죄 야간 의료진 퇴사 사정고지 없음
남편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는지.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큰 사고가 날 거라는 것을.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4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남편은 간신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협심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강민우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 그거요? 죄송합니다. 야간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갑자기요?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의료진 상주가 계약 조건이잖아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직원이 오니까 괜찮을 겁니다. 괜찮다고요? 남편이 죽을 뻔했는데 괜찮다고요? 강민우 사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건 세상에 없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의 말투에서 더 이상 친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남편의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3개월간의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의 질 저하, 의료진 부재, 약속 불이행.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군용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쓴 글이었습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니다. 돈을 위해 노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하지만 나는 기록한다. 언젠가 이 기록이 진실을 밝힐 증거가 될 것이다. 미연 씨,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기록들을 잘 보관해주게. 그리고 이곳에서 나가게. 우리가 꿈꾸던 그 시골 마을로 가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골든 포레스트의 정원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금이었고 관리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만약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남편이 남긴 기록들을 증거로 삼아 이곳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남편이 죽기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입주 석 달째 되던 2023년 6월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약을 먹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남편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한번 가볼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남편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가슴이 너무 아파. 여보, 조금만 참아요. 방까지만 가요. 간신히 방까지 돌아와 남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꺼내 협심증 약을 꺼냈습니다. 여보, 약 먹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이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미연 씨. 여보. 정신 차려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환자 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의료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 직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아, 오늘 의사 선생님은 오전에 외부 진료 나가셨어요. 오후 2시에 돌아오실 거예요. 지금 몇 시인데요? 오전 11시잖아요. 3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일단 구급차 부를게요. 조금만이요? 지난번에도 40분 걸렸잖아요. 그새 사람 죽으면 어쩌려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저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구급차 곧 와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연 씨, 녹음기.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2023년 6월 2일 오전 11시 심한 흉통, 호흡곤란, 비상벨 20분째 응답 없음, 의료진, 외부 진료로, 무제, 사정고지, 없음, 24시간, 의료진 상주, 약속, 완전히, 거짓.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요. 힘 빼요. 미연 씨, 이 녹음 꼭 지켜줘. 이게 증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버텨요.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35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남편을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1시간 전쯤요. 비상벨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와서. 1시간이요? 그건 너무 오래 방치됐는데요. 협심증 환자는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응급구조사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협심증이 심근경색으로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시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선생님, 남편 살릴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오셨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심장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시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선생님, 우리 남편은요? 시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손상이 많이 갔어요.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 괜찮아지는 거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늦게 응급처치를 받으셔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보였습니다. 온갖 기계들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이곳에 오는 걸 막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 순자 할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연 씨, 정우 어르신은 어떠세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연 씨, 이거 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골든 포레스트의 내부 자료예요. 제가 몇 달 동안 몰래 모은 거예요. 내부 자료요? 네, 강민우 그 사람이 얼마나 비용을 절감했는지, 의료진을 얼마나 줄였는지,
어르신들에게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언니, 어떻게 이걸? 저도 참다 못해서요. 처음에는 혼자 조용히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연 씨 남편분까지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연 씨, 만약 정우 어르신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자료를 쓰세요. 그리고 정우 어르신이 남긴 녹음 파일도요. 그걸로 강민우 저 인간을 고발해야 해요. 저는 USB를 받아 꽉 쥐었습니다. 이틀 후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입니다. 의사는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미연 씨, 여보 정신 차렸어요? 녹음은 잘했어? 네, 다 녹음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 미연 씨, 나 때문에 고생이 많네. 무슨 소리예요? 당신 덕분에 증거를 다 확보했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당한 거 다 갚아줄 거예요. 미연 씨, 만약 내가 안 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들어. 만약 내가 안 되면 이곳 나가. 우리가 꿈꿨던 시골로 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버텨요. 우리 같이 가야죠.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위험하셔. 골든 포레스트에서 제때 응급처치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됐어. 네. 그게 무슨... 민석아, 너희들이 우리를 골든 포레스트에 보낸 이유가 뭐니? 정말 우리 건강 걱정해서였니? 아니면 그냥 떠넘기고 싶어서였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됐어. 대답 안 해도 알아. 너희 아버지가 살아나시면 우리는 그곳 나갈 거야. 그리고 다시는 너희한테 짐이 안 되게 살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병실의 모니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 남편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고 남편은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보호자분, 유감입니다. 환자분께서 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제발.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여보. 정호 씨. 일어나요. 우리 아직 시골도 못 가봤잖아요. 당신이 꿈꾸던 전원 생활.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유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기와 군용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석 달간의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던 순간들, 약속했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순간들, 생명의 위험을 느꼈던 모든 순간들이. 마지막 녹음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미연 씨,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같이 늙어가기로 약속했는데 먼저 가게 돼서. 하지만 미연 씨, 이 기록들을 잘 보관해줘. 그리고 반드시 골든 포레스트를 나가. 그곳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야. 우리가 꿈꿨던 그 작은 시골 마을로 가. 흙을 밟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 그게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었어.
미연 씨 사랑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군용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골든 포레스트 입주 2023년 3월. 약속 불이행 증거 다수 확보. 24시간 의료진 상주 거짓. 응급 대응 체계 부재. 의료 서비스 부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자연사가 아닌 의료 부실에 의한 죽음임을 증명함. 참의원에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달라.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모든 증거를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준비됐어요. 이제 시작할게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골든 포레스트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남편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에 들어서자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먹던 약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남편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군용 수첩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준 USB도 함께 챙겼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 씨, 저예요.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골든 포레스트의 재무 자료예요. 강민우가 어떻게 비용을 절감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입주 계약서에는 24시간 의료진 3명 상주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명뿐이에요. 나머지 2명 급여는 강민우가 빼돌린 거죠. 이게 정말이에요? 네, 식자재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에는 월 1인당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만 원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강민우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본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에요? 맞아요. 강민우한테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돈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얼마나 위험한지는 관심도 없어요. 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연 씨, 저도 남편을 여기서 잃었어요. 2년 전이에요. 네. 제 남편도 심장이 안 좋았어요. 어느 날 밤에 쓰러졌는데 의료진이 안 와서 결국. 그때는 제가 겁이 났어요. 강민우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자연사로 처리됐죠. 순자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증거를 모아서 이 사람들을 고발하겠다고. 그래서 2년 동안 조금씩 자료를 모았어요. 언니, 미연 씨, 우리 같이 해요. 정우 어르신과 제 남편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된 치료 못 받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요. 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언니. 반드시 성공시켜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녹음 파일 12개, 군용 수첩에 적힌 상세한 기록, 순자 할머니가 모은 내부 재무 자료, 의료진 근무표 위조 증거, 식자재 구매 내역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골든 포레스트는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민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들, 그것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강민우가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저를 보고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미연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얘기요? 남편분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이 하나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요? 우리 남편이 석 달 동안 기록한 모든 증거예요. 24시간 의료진 상주가 거짓말이라는 증거, 응급 상황에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증거, 약속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증거요.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여기 녹음 파일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직접 녹음한 거예요. 비상벨을 눌렀는데 20분 동안 아무도 안 온 것, 의료진이 외부 진료 나가서 없었던 것 모두 다요. 저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당신네 재무 자료요. 계약서에는 의료진 3명 상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명뿐이라는 증거, 식자재비를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는 빼돌린 증거요. 순자 할머니가 모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르신, 그건 우리 남편이 죽은 건 자연사가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돈을 아끼려고 의료진을 줄이고 응급 대응을 제대로 안 해서 죽은 거예요. 저는 강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네 가족의 돈벌이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어요. 강민우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힘드신 건 이해합니다만. 이해요? 당신이 뭘 이해해요? 남편분은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잖아요. 협심증이 있으셨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노안이에요. 노안이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심근경색으로 악화된 게 노안이에요? 강민우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어르신,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요. 불가항력이었다고요. 그리고 어르신도 계약서 읽어보셨잖아요. 거기 면책 조항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불가항력이요? 의료진을 줄이고 응급 대응을 안 한 게 불가항력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가.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023년 6월 2일 오전 11시 20분. 비상벨 작동. 20분째 응답 없음. 의료진 외부 진료로 부재. 사전 고지 없음. 강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말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우리 남편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 남편분도 2년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신들이 야간 의료진을 줄여서요. 강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르신, 우리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요? 네, 저희가 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관리비도 전액 환불해 드리고요. 얼마요? 2천만 원 어떠세요? 그리고 계약 위약금도 면제해 드릴게요. 강민우는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내 남편 목숨값이 고작 2천만 원이에요? 그럼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일은 조용히. 조용히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입막음 하자는 거예요? 강민우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어르신,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언론에 나가면 우리 사업 망해요. 어르신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요. 싫어요. 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필요해요.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요. 강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변호사 있어요.
법정 가면 어르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정이요? 좋아요. 가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변호사 있어요. 우리 둘째 딸이 변호사거든요. 이미 상담받았어요. 이 증거들이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대요. 사실 둘째 딸 수진이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를 압박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민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할 거예요. 고급 실버타운의 실체, 어르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비양심적인 운영, 의료부실로 사망한 어르신들 이야기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우리 남편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순자 할머니 남편분도 그 전에도 몇 분이나 더 계셨을 거예요. 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강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 우리 남편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문. 둘째, 계약 위약금 전액 면제와 지금까지 낸 관리비 전액 환불. 셋째, 의료 시스템 개선 약속. 의료 시스템 개선이요? 네, 진짜 24시간 의료진 상주하세요. 계약서에 쓴 대로요. 그리고 응급 대응 매뉴얼 제대로 만드세요. 더 이상 우리 남편 같은 분들이 나오면 안 돼요. 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증거 가지고 바로 언론에 제보할 거예요. 그리고 법적 대응도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사과문도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복도에서 순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어떻게 됐어요? 다 됐어요, 언니. 우리 이겼어요. 순자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식 사과문과 함께 계약 해지 서류, 그리고 관리비 전액 환불 수표가 왔습니다. 계약금 3억 원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정원, 멋진 건물, 고급스러운 시설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다른 어르신들이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미연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도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미연 씨, 조심히 가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한 분 한 분께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함께 나왔습니다. 언니도 같이 가요. 응, 나도 이제 이곳 떠날 거야.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하자. 두 사람은 골든 포레스트의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화려한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군용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삶. 정호 씨, 이제 당신이 꿈꾸던 곳으로 갈게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골든 포레스트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군용 수첩에 적혀있던 그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섰을 때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바람에는 풀냄새가 섞여 있었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 씨, 여기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언니. 우리 남편이 왜 이런 곳을 꿈꿨는지 알 것 같아요. 마을 이장님의 소개로 작은 전원주택 한 채를 구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튼튼했고 무엇보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마당에서 텃밭 가꾸시면 좋을 거예요. 흙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요. 이장님의 말에 저는 마당의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흙이었습니다. 정호 씨, 여기가 바로 당신이 꿈꾸던 곳이에요. 의사 첫날, 저는 남편의 유골함을 마당 한쪽 작은 단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편이 좋아하던 코스모스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기서 살 거예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순자 할머니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정호 어르신 편히 쉬세요. 미연 씨는 제가 잘 돌볼게요.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어르신들, 서울에서 오셨어요? 여기 적응하시려면 좀 걸릴 거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골든 포레스트에서는 아무도 진심으로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친절은 계산된 것이었고 모든 미소는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진짜였고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둘째 주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여기에 상추 심을까요? 좋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토마토 심고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도시에서 평생 살았던 저희에게 농사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씨앗을 너무 깊이 심기도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옆집 할머니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머,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만 덮어주셔야 해요. 아이고, 제가 몰라서 그랬네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옆집 할머니는 인심이 좋았습니다. 틈틈이 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밑반찬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시골은 이렇게 서로서로 돕고 살아요.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골든 포레스트에서는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서비스도 관심도 심지어 생명도 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데가 없이 도와주었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석 주째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텃밭에서 첫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상추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새싹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봐요. 새싹이 났어요. 정말이네요. 우리가 심은 게 자라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텃밭으로 나가 새싹들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미연 씨,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저도요, 언니. 골든 포레스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텃밭은 푸르게 변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고추. 우리가 심은 모든 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따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언니, 오늘은 우리가 키운 상추로 쌈 싸먹어요. 좋아요. 우리 손으로 키운 거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골든 포레스트의 비싼 식사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정성껏 키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호 씨, 보여요? 저기 별들이 저렇게 많아요. 당신이 꿈꾸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죠? 저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매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텃밭에서 무엇이 자랐는지,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여보, 저 이제 행복해요. 처음에는 당신 없이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이런 삶을 꿈꿨는지. 어느 날 큰아들 민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민석이는 마을을 찾느라 고생했는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니? 어머니 걱정돼서요. 여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불편하긴. 여기가 훨씬 좋은데. 하지만 어머니, 여기는 병원도 멀고 시설도 없잖아요. 민서가 엄마는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진짜 삶이 필요했어. 저는 민석이를 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저기 봐. 엄마가 직접 키운 채소들이야. 매일 아침 여기 나와서 물 주고 잡초 뽑고 그러면서 살고 있어. 어머니, 골든 포레스트는 겉만 화려했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여기는 달라. 비록 낡고 불편해도 여기는 진짜 삶이 있어.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게 이런 거였구나.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는 여기서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민석이는 한참을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괜찮아. 너도 바쁘잖아. 가끔 얼굴만 보러 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텃밭은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고 오이는 매일 수확해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마을 장터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을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밑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렸습니다. 미연 씨,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골든 포레스트에서는 나만 도움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언니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미연 씨도요. 처음에는 슬픔에 빠져 계셨는데 이제는 많이 웃으시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밤이면 외로웠고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꿈을 이루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마당에 코스모스가 만개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앞에 심었던 그 코스모스였습니다. 분홍빛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군용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함 속에 있지 않다. 흙을 밟고 바람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삶. 그것이 내가 꿈꾸는 노년이다. 정호 씨, 이제야 당신이 원했던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저는 코스모스 꽃을 하나 따서 남편의 유골함 옆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당신이 꿈꿨던 대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코스모스 꽃들이 흔들렸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미연 씨, 우리 저녁 먹어요. 오늘은 우리가 키운 채소로 된장찌개 끓였어요. 네, 언니. 가요.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고 식탁에는 우리가 직접 키운 채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행복이죠? 그럼요. 이게 진짜 행복이죠. 저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했던 골든 포레스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흙을 밟고 땀 흘리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살.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코스모스 꽃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남긴 꿈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식당보다 맛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저는 매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진짜 삶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편이 꿈꾸던 노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용기를 내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화려해 보이지만 공허한 곳에 계신가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곳에서 자유를 잃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진짜 행복을 찾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흙을 밟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대한 공감이나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실버로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